주식심화론 오늘 월요일의 주제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이벤트 정리. 이번 주는 어떤 이벤트의 시장이 좌지우지하게 될까요? 지난주까지 2주 연속 양대 시장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지난주에 2.14%의 상승을, 또 코스닥이 2.96%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지난주는 원화 강세와 외국인의 매수가 진행됐죠.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2조 1천억 원 넘게, 또 코스닥에서도 매수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을 사들였습니다. 자, 이번 한 주는 어떤 방향성을 보이게 될 것인지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김혜진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중요하다고 짚어주셨던 미국의 고용지표인데요. 8월 고용 데이터 발표가 나왔습니다. 3개월 연속 개선될지를 많이 주목했는데 예상치를 못 채웠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문선진 전문가님? 제가 이것도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던 부분, 그러니까 시장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쇼크가 나와도 그냥 무난하게 진행할 것 같고,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결과가 나와도 무난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어쨌든 쇼크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물론 이제 이번 주에 또 주 초에 뉴욕 시장 분위기를 보긴 봐야 돼요. 다만 오늘은 이제 노동절이라서 어쨌든 개장은 휴장이니까 네. 내일 정도에 우리가 확인을 하겠지만, 어쨌든 분위기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고용지표 결과가 나오고 나서의 분위기는 그냥 좀 생각해보자, 별게 없다라고 느껴지는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애매하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결과, 일단 고용 자체는 쇼크죠. 시장이 예상했던 건 그래도 한 80만에서 90만 정도는 나올 거라고 봤는데, 이게 지금 23만 5천 건이니까 엄청난 쇼크가 나온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또 중에 실업률은 또 떨어졌어요. 실업률은 또 5.4에서 5.2%로 0.2% 떨어졌고, 그 다음에 또 임금은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해서 0.6% 상승.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보면 이거죠. 일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딱 고용이 확 정지가 된 건 맞다. 하지만 고용시장 환경이 이렇게 침체로 꺾인 건 아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만약에 고용 자체가,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침체가 됐다면 임금이 올라가진 않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쓰려는 데는 기본적으로 돈을 높여주겠다라는 거죠. 여전히 아직까지는 구인난이 좀 심하긴 하다. 아직까지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거기에 이제 좀 결정적인 영향은 델타 변이 영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 결과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게, 지금 이번에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전월의 결과치도 수정이 됐어요. 훨씬 더 높게 나왔죠. 100만 건 넘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딱 한 3개월 정도가 100만 건, 90만 건, 한 100만 건 정도 이제 추가 늘었다가 이번에 확 줄었어요. 확 줄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아주 적극적으로 고용시장 회복될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이번 결과를 보면서 이거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왔다라는 거고, 물론 이번 결과를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아주 바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고용지표가, 이 일자리 증가 수가 확 꺾였다고 테이퍼링 못해, 내년으로 해야 돼,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일시적인 부분이니까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정도 나왔으면 9월은 이제 물 건너갔다. 많은 분들이 좀 혹시라도 조금 급진적으로 가면 9월에 FOMC 회의에서 이제 이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그널을 주고,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던 부분은 일단은 접어둬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11월 달 정도인데, 11월은 이미 시장은 다 알고 있으니까 11월에 한다 해가지고 충격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내심 11월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게 시장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지금 현재 시장이,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거로 따져보면 안 좋은 거죠. 하지만 지금 시장에는 좋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경기 회복 쪽보다는 어쨌든 유동성에 초점을 맞추는 시장이니까. 근데 그리고 중요한 건 기업이 실적이 꺾이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런 고용이 떨어지는 거면 제가 보기에는 안 좋게 인식을 할 건데, 기업의 실적이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고용이 지금 이제 좀 일시적인 요인으로 끊기는 거라서 시장은 이걸 불안하게 보진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번에 고용지표를 보면서 느꼈던 건 이거예요. 일단 약간 매파적인 성향이나 고용이 좀 빨리 증가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고용이 아주 빨리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쪽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더 확신을 했어요, 이번에. 제가 이거 이야기하면 델타 변이 때문이 아니에요. 델타 변이가 풀려도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 고용은 절대로 빨리 안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해서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노동자의 성격도 좀 적극적인 노동자가 있는 반면에 좀 비적극적인 노동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지금은 실업수당을 받지만 그래도 결국 내가 일을 해야지, 정상적인 일을 해야지 해서 좀 적극적으로 막 뛰어드는 노동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노동자들은 한 5월, 6월부터 취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확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사람들은 조금 처음에 했던 사람보다는 좀 지금 덜 적극적인 분. 그 다음에 또 더 덜 적극적인 분.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도 안 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저 두 부류라고 봅니다. 적극성을 띠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나 뭐 심리적인 부분이나 따라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코로나를 굉장히 인식을 크게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저건 진짜 걸리면 죽는 병이다. 너무 이제 나는 못하겠다. 차라리 내가 코로나 걸리는 거, 차라리 내가 그냥 일 안 하고 말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적극성을 안 띠, 남아있을 거고, 실업자로 계속 남아있는 거고. 그분들은 그러면 이 겨울을 실업수당 모아둔 걸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먹고 사시는 예,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환경적인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인데 누구 한 사람은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났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은 어쨌든 그러니까 뭐 남편이 됐든 와이프가 됐든 한 사람은 계속 있어야 된다는 이 환경도 변화는 없을 것 같다. 그럼 이분들도 계속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다는 부분이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아예 완전히 소멸된 직업들도 있을 거예요. 자리가.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를 끝나면서 해봤는데 줄여봤는데 이만큼만 있어도 이게 회사가 굴러가네 하면 그 다음에 아예 완전 영구적으로 소위 말해 자리가 사라진 그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부터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하는 완전 고용이 어쨌든 4% 정도로 보잖아요. 뭐 많이 하면 3.9 뭐 이 정도까지 보는데 그러니까 5에서 예를 들어 한 4.5까지는 빨리 떨어질 수 있다. 네. 근데 4%대 밑으로 떨어지는 시간은 엄청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 왜? 팬데믹 이전과 상황이 완전히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만큼 완전 고용이 빨리 돼서 연준이 빨리 통화정책 스탠스를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면서 느꼈어요. 적극적으로 할 사람은 이미 다 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좀 노동시장의 참여에 대한 좀 적극성을 띠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소위 말하면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 델타 변이도 좀 없어져야 되고 코로나 관련 또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임금 관련 부분도 조금 더 높아져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이끌어내야지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부분이 기업들 입장에서도 만만치 않을 거다. 그럼 고용의 환경이 느는 속도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거는 연준으로 하여금 공격적인 이 통화정책 스탠스로 전환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네. 미국의 노동절이 6일입니다. 9월 6일.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 내에서는 900만 명가량이 실업수당이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9월에 과연 일자리로 복귀하는 노동자가 얼마나 많이 있을 것인가도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이 노동시장과 또 미국의 어떤 산업의 움직임이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많이 변했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의 가파른 개선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 오히려 느린 개선을 예상하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관련해서 저는 그게 궁금해요. 시나리오를 한번 두 가지 정도로 짜볼까요?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지만 많이 반영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뭐 계속 이 얘기는 이슈가 노출되기 전까지는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연내 10월, 11월에 테이퍼링을 시행하게 됐을 때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만약에 시행하지 않게 돼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까요? 저는 이게 좀 더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결과를 보면 알 것 같은데요. 만약에 테이퍼링이 11월에 결정이 됐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는 떨어지겠죠.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니까. 근데 그리고부터는 계속 상승. 오히려 뭐 우상향이 오히려 더 불확실성 해소로 보니까 우상향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반대로 테이퍼링이 미뤄졌다라고 하면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가 연기됐다는 거기 때문에 급등은 안 나오겠지만 그냥 점진지 조금씩 완만하게 상승. 어떤 시나리오든 시장은 상승한다. 다만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통화정책에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닙니다. 저는 만약에 그러니까 그 연준 의장이 누구냐가 지금 훨씬 더 중요해요. 만약에 연준 의장이 파월 의장이 연임 못한다. 그러면 시장은 엄청 큰 충격일 거예요. 엄청 큰 충격이다. 물론 이제 그 지명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그리고 어떤 정책을 뿌리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아주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통화정책 부분보다는 오히려 연준 의장의 이제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연임이냐 마냐가 더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임기는 뭐 2월 내 마무리가 되지만 네. 지명은 10월 달에 해야 되거든요. 인준 절차 때문에 늦어도 10월에는 해야 된다. 그래서 휴회 끝나면 좀 알 수 그렇죠. 있다고. 바로 언급은 예. 나올 거란 말이죠. 네네. 민주당은 파월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인사잖아요. 이거 트럼프 사람이니까 싫어하는데 이게 좀 만만치 않은 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파월을 제끼고 하면 죄송합니다. 파월 의장을 연임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을 연임했다고 할 때 그러면 만약에 뭐 매파를 인사를 안 쳤다. 그러면 지금 막대한 지금 어찌 보면 재정을 집행해야 되는 과정에서 비둘기파가 아닌 매파를 안 치면 이건 사실 누가 미 국채를 사줄 사람이 없잖아요. 언밸런스죠.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파월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 뽑아야 된다니까. 내가 비둘기다. 내가 비둘기다. 야, 내 말고 누가 더 비둘기냐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승부수를 꺼낸 건 엘리자베스 워런이 엄청 싫어하거든요. 파월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엘리자베스 워런은 이거예요. 오케이. 대신 그러니까 연준에 어찌 보면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은 너희 그거 좋아. 너희 그거 통화는 그 은행 규제해. 은행 규제하고 통화 정책 이거 하지 말고 MMT 하자. 예, 그러니까 돈 그냥 너희가 직접적으로 그냥 은행에 뿌리지 말고 산업이 그냥 뿌려. 돈 계속 무제한을 찍고 은행은 규제하되 너희가 은행에 돈 주지 말고 너희 직접 뿌리면 되잖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될지는 몰라요. 만약에 이제 MNT를 신봉하는 사람이 만약에 지목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 나스닥 한 2만 가는 거죠. 뭐 그때는 2만 해보겠습니까? 예, 더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거 가겠죠. 뭐 썬런 같은 회사 사야죠. 지금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뭐 하는 회사죠? 태양광. 아. 예, 친환경에 엄청나게 돈을 쓰니까. 예. 그러니까 친환경 관련 쪽에 직접적으로 돈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거는 몰라. 근데 어쨌든 파월이 어쨌든 연임을 못 한다는 건 초반에는 시장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매파가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데 엄청난 큰 급락이 나올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통화 정책은 이건 신경 쓸 거 아니다. 이미 테이퍼링은 이미 이슈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금리 인상인데 금리 인상 어차피 내년 하반기나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은 집중할 거는 파월이 연임을 하냐 안 하냐. 만약에 만약에 연임을 못했을 때 후보자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이게 시장의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요인이에요. 그것만 그냥 무난하게 끝난다? 그러면 뭐 저는 시장 계속 무상향. 특별한 조정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고용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체크 포인트, 미국의 노동 시장의 변화와 산업의 변화를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테이퍼링보다도 금리 인상의 시기를 계속 내다보면서 여기에서 파월 의장의 연임 여부에 대해서 9월 중순에 의회 휴회가 끝나면 미국에서 또 윤곽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변동성 요인이 될지 아니면 파월이 연임을 하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체크포인트 두 가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럼 이번 주 일정을 통해서 또 체크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진 전문가님. 네. 시장 참여자로서 이번 주에도 좀 봐야 할 경제 지표라든지 뭐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먼저 뭐 페드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됩니다. 뭐 일단 테이퍼링에 대한 뭐 시장의 관심은 조금 사그라들었지만 일단 FOMC가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페드가 이렇게 경기를 파악하고 있구나라는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잘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지북이 공개됐을 때 또 어떠한 반응들이 나올지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유로존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말레이시아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당연히 좀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할 부분들은 유로존, ECB의 통화정책 회의일 것 같아요. 뭐 워낙에 라가르드 총재도 역시 이전까지는 뭐 비둘기파적인 뭐 충분한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시장에 조금 더 유하게 긴축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지만 저번 주에 이제 뭔가 인터뷰에서 조금 기조가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조금 무제한적인, 무제한 양적이라기보다는 뭔가 필요한 부분에만, 요소에만 내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다는 부분에서 뭔가 이전과 다르게 조금 매파적인 통화정책 회의가 나올 수 있을 것도 같아서 그렇게 된다면 뭐, 지금의 달러도 더 약달러가 지금 기조가 유지가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시장에서의 수급 상황이 어떻게 또 변할지도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어떻게 나오는지 유로존 22 통화정책 회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0일 날에는 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되는데
물론 CPI보단 조금 덜 뭐 중요하다.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물가 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쪽에서는 관심도 조금 덜 하지만 그래도 물가가 이렇게 또 최근에 뭐 고용 부분에서도 쇼크가 있었고 뭐 물가가 조금 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다라는 우려감도 생길 수 있어서 뭐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생각하시면 이번 주에 네, 시장 상황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1일 9월 들어서 타임지와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보다는 이제 피해 업종이나 피해가 있는 쪽을 더 부분적으로 특화된 그런 양적 완화를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라면서 GDP나 뭐 여러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 올해 말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경제 전망까지 함께 내놓았는데요. 이번 주 ECB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또 FOMC의 베이지북 잘 지켜보고 또 PPI까지 챙겨보자는 세 가지 포인트를 제시를 해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외국인도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뭐 아까 잠깐 달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국인이 최근에 달러 약세, 원화 강세와 함께 좀 들어오는 듯한 기조를 보여줍니다. 또 오늘 한 주의 첫 거래일은 또 밀당을 하고 있죠. 들어올 듯 말 듯, 살 듯 말 듯 하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하시나요? 문서진 전문가님?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 약세가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원달러 환율이 생각보다 강하게 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리진 않아요. 생각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윗방향이 1,200원까지는 가기 어렵다라는 걸 좀 느끼는 것 같고 네. 윗방향이 한 1,180원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 시장을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것보다는 매수가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어쨌든 가격적으로 또 싸다는 느낌도 많이 들어서 일단 기본 액티브 펀드도 들어올 만한 여건은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달러 캐리 자금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패시브 펀드들도 좀 들어올 만하지 않나라는 환경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번 달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지난달은 매도 우위였다면 이번 달은 그 매수 우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그 동시만기가 끝나고 나서의 포지션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제가 보기엔 환율의 흐름을 보면 그래도 매수 쪽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김혜진 전문가님은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어떤 판단하시나요? 저도 이제 좀 들어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조금 더 적극적인 포지션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우리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외국인 수급을 기다리시면서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점점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풀리지 않을까. 네, 달러도 우리 상황을 좀 더 긍정적이게 상황이 오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8월 초에 외국인 매수가 좀 일시적으로 들어왔을 때도 이제 패시브 자금의 이탈이 정점을 찍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또 더 많이 팔아서 8월은 곤혹스러웠습니다. 하지만 8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말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의미 있는 매수 전환 두 분 모두 기대를 해주고 계시네요. 첫 번째 주제 알아봤습니다. 오늘 주식 시마론 두 번째 주제 이어가죠. 실리콘 가격 상승 원인과 대응 전략은? 네,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 효과가 종목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리포트가 좋게 나오는 종목들, 이 상승을 하는 특징을 보여주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 통신 장비 주의 상승도 역시 우리가 그동안 알았죠.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에 통신 장비가 들어간다는 거 알았지만 영향이 없어서 그동안 무시했었는데 오늘은 리포트가 나와서 같이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실리콘 가격 상승도 그동안 리포트에서 단골 소재로 등장을 했는데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폴리실리콘도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도 있고요. 이게 다 같은 실리콘일까요? 다 같은 실리콘 가격의 상승일까요? 이게 먼저 궁금해요. 일단 실리콘의 기본적인 이제 원료가 이제 규석이 되지 않습니까? 규소를 이제 실리콘화 하는 거고 그걸 이제 뭐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데는 메탈 실리콘으로 뭐 만들어지는 거고 좀 이게 다양하긴 하죠. 들어가는 거는 뭐 좀 다양하게 가공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어쨌든 원료 기조는 규소가 들어가는 거 뭐 구조가 맞죠. 그걸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채광하는 게 이제 그 규소 광산에서 그걸 이제 원료를 많이 이제 가져오죠. 그게 이제 중국에 가장 많다라는 거. 특히 그 아프가니스탄의 경계에 돼 있는 신장 우이구르 그 지역이 가장 많아요.
전 세계 규소 규소 생산. 광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또 새로운 정보입니다. 기본 상식으로 한번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규소를 원료로 하는 그 실리콘 가격 상승의 수혜주를 오늘 한번 묶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실리콘 가격 상승의 원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진 전문가님. 네, 말씀해 주셨듯이 실리콘도 이제 뭐 산업 구조에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정도가 있는데 지금 실리콘 가격 전반적으로 모든 실리콘들이 다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아실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주춤하기는 한데 이건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이제 태양광 발전 설치가 조금 정체가 되어 있고 딜레이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 태양광 발전 설치가 지금 장마철이나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그 기간 동안은 멈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폴리실리콘은 살짝 정체가 되어 있지만 그거가 아닌 다른 실리콘들, 뭐 유기실리콘이라든지 아니면 유기실리콘의 원재료가 되는 메탈실리콘이라든지 모든 실리콘들의 가격은 지금 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뭐 원인은 정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네. 이 공급이 부족하게 된 원인 자체도 보면은 일단 중국 정부가 최근에 이제 환경 규제를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증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리콘 공장을 지금 증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실리콘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많이 쓰이거든요. 실리콘의 원